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수신과 처세의 교과서 명심보감 준비하였습니다.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대의학자 추적이 엮은 책으로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성현들의 금언과 명구를 저작해 놓은 책입니다. 이 명심보감의 명심은 마음을 밝게, 보감은 보물과 같은 거울이란 뜻으로 보배를 거울 삼아 마음을 밝게 하라, 또는 밝은 마음이어야 보배가 보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명심보감은 수많은 격언이나 금언 등으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기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꾸려나가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원래는 아동들을 위한 교양 학습서 형태로 저술되었는데 어른들이 읽어도 마음을 밝히는 고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고전으로 대접받아온 책이 되었죠. 부박한 세태에 굴하지 않고 마음을 닦는 거울로 오랫동안 읽힌 명심보감은 단순히 유교적인 윤리관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악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옛 선인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신과 처세의 교과서 명심보감,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명심보감. 실의 풍송 등왕각이요 운텐의 강천 복비이니라. 때가 이르면 바람이 불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없으니 벼락이 천복비를 때렸다. 명심보감 순명편. 엇갈린 두 사내의 운명. 위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당 고종 때 왕발이라는 선비가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 자기 아버지의 임지인 교주로 가는 중이었다. 그는 마당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중에 다다르자 너무 피곤하여 한숨 자고 가려 나무근을 아래 누웠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 산의 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게 순풍을 줄 터이니 어서 등왕각으로 가거라. 예? 등왕각이라뇨? 거기가 어딥니까? 왕발이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과연 어디선가 바람이 몰려와 그의 몸을 휘감는 것이 아닌가. 그 바람은 참으로 신기하여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몸이 앞으로 나아가 힘들이지 않고도 남창의 700리를 하룻밤 사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발이 도착한 곳에는 마침 등왕각을 중수하고 연회를 베풀어 선비들에게 서문을 짓게 하는 중이었다.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왕발은 한 번 붓을 휘둘러 등왕각에 서문을 지어 올렸다. 그랬더니 주변의 좌중의 눈들이 이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참으로 기가 막힌 명문이로다. 그 왕발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또 한 사람, 송나라 때 구례공의 문객 중에 가난한 선비 하나가 있었다. 끼니를 걸으며 하감에 열중하던 중에 어느 부자가 강서성 파양형에 있는 천복사의 비문을 탁 보내오면 후한값을 쳐주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는 당장 천복사로 길을 떠났다.
천신만고 끝에 천복사에 도착한 선비는 이미 날이 저물고 비바람이 몰아쳐 할 수 없이 탁분을 미룬 뒤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헌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비문에 벼락이 떨어져 선비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야 말았다. 위에 두 사람, 왕발과 가난한 선비의 경우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왕발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저절로 굴러들어왔지만 가난한 선비는 힘들게 구하고자 했던 것을 이내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운명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다. 졸부의 실언. 제 가진 것만 믿고 도무지 아낄 줄 모르는 어느 졸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하인을 거느리고 장에 갔다가 거드름을 피우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헌데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어서 졸부가 탄 말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장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내 점심때를 넘기게 되었다. 그때 하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을 나올 때 가져온 고기 조각을 꺼내 먹다 그만 한 조각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하인은 얼른 고기를 주워 흙을 털어낸 뒤에 다시 먹을 생각이었다. 근데 졸부가 이를 지켜보다가 크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닌가. 에이 녀석아, 땅바닥에 떨어진 그 구린내 나는 걸 다시 먹으려고 하느냐? 내 집에 하인이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었다는 소문이라도 난다면 내 체면이 뭐가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깨끗하게 흙만 털어내면 먹을만 합디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것 또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인은 워낙 주인의 호통이 심한지라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을 어귀에 다다르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 이르자 총명한 하인은 주인을 골탕 먹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다. 하인은 땅바닥에서 뾰족한 새부치 하나를 주워 주인 몰래 말의 엉덩이를 세게 찔렀다. 그러자 놀란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어서는 바람에 졸부는 이내 땅바닥으로 나동그래졌다. 아이고, 저놈의 말이 왜 갑자기 발버둥을 치는 거야? 졸부는 순식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몰골이 됐다. 그러나 하인은 모른 척하며 이내 딴청을 부렸다. 이를 본 졸부가 하인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야 이놈아, 내가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데 얼른 와서 부축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게냐? 하인은 그 말을 듣고 나자 태연하게 대꾸했다. 아까 장터에서 제가 땅에 떨어진 고기 조각을 집으려고 했을 때 구린내가 나니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때는 그랬지. 예, 저는 그 고기가 아까웠지만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고기를 버렸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린내 나는 고기를 주우면 주인님께서 또 내다 버리라고 하실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차마 주인님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가 없거든요. 세월이 흘러 그 졸부는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이내 거지 신세가 되었다. 구례공이 육해명에서 말하였다.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게 되며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게 된다. 사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그게 필요하게 됐을 때 뉘우치게 되고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치게 된다. 명심보감 존심편. 유해왈 엄부중리요 불려불언이라. 유해가 말하였다. 말의 이치가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명심보감 언어편. 쓸모없는 표주박. 제나라에 전중이라는 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내 자신하였다. 하루는 송나라의 굴곡이라는 사람이 그를 만나러 찾아왔다. 선생님께서 의를 지키며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모든 걸 자급자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소. 예. 저는 표주박을 심는 재주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걷어들인 표주박 중에 하나는 돌처럼 단단하고 겉이 두꺼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전중은 펄쩍 뛰며 화를 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사람들이 표주박을 심는 이유는 나중에 걷어들인 뒤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껍질이 단단해 구멍조차 낼 수 없는 표주박을 대체 무엇에 쓴단 말이오? 나는 필요 없어. 그러자 굴곡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그 말씀만큼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저도 그 표주박을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전중은 그의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참 뒤에야 깨닫고 말았다. 전중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간다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전중 또한 너무 단단하여 쓸모없는 표주박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태공활 물이 귀 이천인 물이 자대 이멸소요 물이 시용 이경적이라. 태공이 말하였다. 내가 귀하다고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크다고 하여 남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만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명심보감 정기편. 세 번 웃은 조조의 패배. 삼국지의 간웅으로 불리는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패함으로써 사실상 천하통일의 야망이 심하게 꺾이고 만다. 20만 대군을 믿고는 자만하다 3만의 송건군에게 당한 것이다. 지나친 야망과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패전치장이 된 조조는 몇 명이 되지 않는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허겁지겁 불속으로 빠져나갔다. 조조는 낭패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다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패전을 맛본 사람답지 않은 웃음이었던지라 옆에 있던 장수 하나는 그에게 웃는 까닭을 물었다. 승상,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요? 조조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이렇게 대답했다. 이 험악한 지형을 보아라. 제갈량과 주유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만약 내가 군사를 부렸다면 저 골짜기와 숲속에 병사들을 매복시켜 놨을 것이다. 그런데 조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한때의 군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밀려왔다. 나 조자룡은 공명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곳에서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는 무섭기가 이를 데 없는 조자룡의 이름을 듣자 너무나도 놀라 이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조조는 그 길로 밤을 새워 도망갔다. 남이릉에서 아침을 맞고
호루까지 다들은 조조는 또 한 번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승상, 왜 또 웃으십니까? 장수 하나가 물어오자 조조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역시 제갈량과 주유는 내 머리를 따라올 수가 없구나. 내가 만일 그들이었다면 이곳에다 병력을 숨겨놓았다가 도주하느라 지친 군사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근데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으니 이 어찌 우습지 않단 말이냐. 그러나 조조의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 소리와 같이 장비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조는 장비의 사나움을 보자 간담이 서늘해졌다. 하여 눈을 감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내 출행량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길이 두 갈래 길로 나타난 지점에 이르렀다. 한쪽 산봉우리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필시 저 연기는 제갈량이 산속에 복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저리 꾸며놓은 수작일 것이다. 네, 그 따위 얕은 꾀에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그러면서 조조는 연기가 나는 쪽으로 병사들을 이끌었다. 연기가 나고 있다면 반드시 군마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상께서는 왜 화를 자초하시려고 합니까? 장수는 이렇게 말했지만 조조는 자기 꾀를 믿고 연기가 나는 길로 들어섰다. 허나 역시나 이번에도 적토마 위에 올라탄 관우가 나타났던 것이다. 조조에게는 이제 남은 병사들이 별로 없었고 워낙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던지라 관우에게 대항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조조는 죽음을 각오했다. 허나 관우는 지난날 조조와의 애정을 생각하고는 그에게 도주의 길을 열어주고 만다. 지족 상족, 종신 불욕, 지지상지, 종신 무치. 만족함을 알아 늘 넉넉하면 평생 욕됨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보감, 안분편. 평생 수염이 나지 않는 까닭. 생전에 수염이 한 가닥도 나지 않았던 부자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염라대왕은 부자에게 물었다. 너는 살아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부자는 염라대왕 앞에서 거짓말을 냈다가는 더 나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내 사실대로 고했다. 예, 큰 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대로 내주곤 했습니다. 또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쳐서 받곤 했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염라대왕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이내 다시 물어왔다. 혹시 네가 살아있을 때 무슨 불만이라도 있었느냐? 부자는 이번에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수염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늘 불만이었지요. 염라대왕은 신기하다는 듯 판관에게 부자의 생사부를 들춰보라고 했다. 판관이 부자의 생사부를 본 뒤에 이렇게 고했다. 저자에게는 두 손가락 길이만큼의 수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염라대왕은 크게 노하며 말했다. 아니, 네 생전에 두 손가락 길이나 되는 수염이 있다고 하거늘 왜 거짓말을 고했느냐? 부자는 몹시 허둥대면서 이렇게 고했다. 아닙니다. 정말이지 저는 살아서 하늘하게 수염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 턱을 보십시오. 이렇게 반질거리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 턱을 염라대왕 앞에 내밀어 보였다. 염라대왕이 자리에 내려와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연 그의 얼굴엔 수염이 한 올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 그거 참으로 이상하구나. 방관은 생사부를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라.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보고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헌데 부자의 항목 밑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자의 얼굴 가죽은 손가락 3개만큼 두꺼우므로 두 손가락의 길이만큼의 수염은 뚫고 나올 수가 없다. 염라대왕은 그 글을 보고 나서야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익지서운 백옥투원이도 불능오액이세 군자 행어 탁진이 불능염란 기심이요 고 송백가 인의 설상이면 명지가 이섭위난이라. 익지서에서 말하였다. 백옥을 진흙 속에 던져도 그 빛을 더럽힐 수는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송백은 서리와 눈을 견뎌낼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위기와 고난을 건너갈 수 있다. 명심보감 성심편. 일천금에 되판 옥구슬. 송나라에 감지자라는 거상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귀한 옥구슬의 진가를 잘 모르고 일백금에 팔려는 사내를 만났다. 내가 100금을 줄 테니 그 물건을 이리 주시지요. 감지자는 사내에게 옥구슬을 건네받고 100금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 사내에게 이리 말하였다. 내가 200금을 줄 터이니 나에게 파시오. 그러자 감시자는 사내에게 건네받아 들고 있던 옥구슬을 일부러 땅으로 떨어뜨린 다음 실수를 가장하며 그것을 밟아버렸다. 아이고, 이런, 옥이 못쓰게 돼버렸구만. 감지자는 일부러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흠집이 난 옥구슬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에이, 그러면 나는 그 옥을 사지 않겠소.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 이내 옥구슬을 포기한 것이었다.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 감지자는 옥구슬의 주인에게 100금을 건네며 말하였다. 내가 옥을 상하게 했으니 이 옥은 내가 갖고 처음에 말한 돈을 주겠소. 결국 처음에 사내가 제시한 금액에서 한 푼도 더하지 않고 옥구슬을 산 셈이었다. 감지자는 집으로 돌아와 옥구슬을 갈고 다듬어 다시 영롱하게 빛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이에게 1천금의 거금을 받고 이내 되팔고야 만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비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허나 참된 현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장래 이익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대하 청간 야와 팔적이요 양전만경 일식 이승이라. 큰 집이 청간이라도 밤에 누는 곳은 8자뿐이고 좁은 밭이 만평이 있다고 해도 하루에 먹는 건 2대뿐이다. 명심보감 성심편. 전재산으로 자기 무덤을 산 농부. 먼 옛날 러시아의 어느 시골에 바움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다소 미련스러운 성격인데다 욕심이 과한 편이었다. 어느 날 아주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가부가
바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내게 전루블만 준다면 날이 밝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을 주겠어. 단 해가 지기 전까진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하오. 바움은 횡재를 만났다 싶었다. 이에 선뜻 자신의 전 재산을 갑부에게 주고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바움은 이내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 점심 또한 거른 채 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리 힘껏 달려도 갑부의 땅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랬다. 그래,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나는 아주 큰 부자가 될 거야.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바움은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갔다. 이윽고 태양의 열기가 수그러들며 점점 서쪽으로 기우는 걸 보고 나서야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 여기가 어디지? 그러나 이미 바움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는 처음에 출발했던 곳을 향해 이내 힘껏 뛰기 시작했다. 허나 물 몇 모금 외에는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어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괜찮아. 이렇게 많은 땅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지. 그래, 조금만 더. 그는 이를 악물고 뛰었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고 두 다리엔 감각 또한 없었다. 사력을 다해 출발점으로 돌아오자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밟았던 땅은 이제 당신의 것이 됐어. 허나 바움은 갑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몸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바움은 그가 차지하려던 넓은 땅 중에 그의 시신이 묻힐 작은 땅만을 차지하고 말았다. 불임 심천이면 하이지 모릭지환이요 불관 거해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굴러떨어지는 환란을 알 것이고 깊은 샘에 가지 않으면 어찌 빠져 죽을 환란을 알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의 환란을 알 것인가. 명심보감 성심편.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수십 마리의 이가 돼지 몸의 한 곳에만 붙어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때 다른 한 마리의 이가 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말하였다. 자, 돼지의 몸은 넓고도 넓은데 도대체 왜들 싸우는 것이요? 그러자 싸우던 이 한 마리가 나서며 말했다. 뭘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욱 많은 피를 빨아먹기 위해 돼지 살찐 곳을 차지하려는 것뿐이요. 그 말을 듣던 지나가던 이는 이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가 보시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석 달 그 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돼지를 불에 그을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함께 타버릴 텐데 그런 큰 환란은 근심하지 않고 왜 싸우고만 있는 것이요? 돼지 몸에 달라붙어 있던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힘을 합하여 돼지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다. 이내 사흘이 지나자 돼지는 몸이 바싹 말라붙어 제물로 바쳐지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경행노괄. 은이 광시면 인생 하처 불상봉이요 수원 막결이니라. 노봉 협처면 난 회피이니라. 경행록에서 말하였다. 은혜와 의리는 널리 베풀어라. 는 인생의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은 맺지 말라. 는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지가 않은가. 명심보감 개선편. 은혜를 잊지 않은 문지기. 공자가 위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일이다. 옥리로 일하던 제자 자구가 어느 죄인의 발목을 자른 일이 있었다. 그 발목을 잘린 죄인은 이내 문지기가 됐다. 그 무렵 공자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내 모함을 꾸며 공자가 난을 일으키려 한다 군주에게 일러 바쳤다. 공자와 그 일행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군주는 체포령을 내렸으나 공자와 그의 제자 일행은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공자 일행 중에 늦게 나온 자고가 이내 성문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포졸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자고에게 발목이 잘린 문지기가 다가왔다. 이쪽으로 피하시오. 입고 문지기는 자고를 구석진 곳에 숨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자고는 문지기에게 물었다. 아니, 일전에 나는 법령을 받들어 당신의 발목을 자른 적이 있었소. 그때 당신은 나를 대단히 원망했을 터이고 이제 그 복수를 할 기회가 왔는데 어찌 이리 나를 도와주는 것이오. 덕분에 목숨을 건져 고맙기는 하지만 그 연유가 궁금하오. 문지기가 대답했다. 제가 발을 잘린 것은 그에 상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했지요. 허나 당신은 그때 나를 처단하면서 여러 법령을 살피었고 또한 저를 변호하여 형을 감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결이 확정되자 당신은 몹시 안타까워했지요. 이는 저에 대한 사사로운 인정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전성이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당신을 도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고는 문지기의 말을 듣고서야 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절개가 굳은 여인의 이야기. 도미는 백제에서 태어난 산으로서 비록 배운 것은 부족했으나 의리는 밝았다. 그의 아내는 용모가 뛰어나고 품행이 바르고 점잖았으며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세상 사람들이 친송해 마지 않았다. 하루는 백제의 계루왕이 도미를 불러 물었다. 그대의 부인은 품행이 곱고 마음이 정결하다고는 하나 만약 어둡고 사람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 유혹한다면 아마도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가? 도미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결코 두 명의 지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토록 자신할 수 있는가? 예. 잊고 계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고자 그를 궁 안에 머물게 한 다음 그녀를 만나러 갔다. 헌데 왕은 직접 도미의 집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녀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구슬리도록 했다. 과인은 평소에 그대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도미와 내 길래 그대를 얻게 됐다. 하여 오늘 밤 동침한 후 내일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 궁인으로 삼으려고 하오니 오늘부터 그대의 몸은 내 것이 될 것이야. 그 말이 거짓임을 눈치챈 도미의 아내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냈다. 알겠습니다. 먼저 방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소인이 몸을 씻고는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물러나와 계집종을 곱게 단장시키고는 왕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방으로 들어온 여인이 도미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로왕은 크게 노하여 도미의 누나를 뽑아버린 뒤 작은 배에 실어 바다 위로 띄어보냈다. 그러고는 도미의 아내를 끌어내려 강제로 범하려고 했다. 그때 도미의 아내가 계로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미 남편조차 잃었으니 이젠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왕께서 이 몸을 사랑해 주신다니 더 없는 영광입니다. 허나 오늘은 몸에 경도가 있어 깨끗하지 못하니 며칠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녀의 말을 믿고 허락을 내렸고 도미의 아내는 그 길로 강가로 도망을 쳤다. 그녀는 재빨리 배를 타고 천성도라는 섬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남편을 만나 이내 고구려로 도망을 갔다. 부덕이란 절개가 곱고 분수를 지키며 몸가짐을 고르게 하고 한결같이 얌전하게 행하며 행실을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용이란 먼지나 때를 깨끗이 빨아 옷차림을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제때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다. 부원이란 말을 가려서 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만 하여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공이란 길쌈을 부지런히 하되 술을 빚어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좋은 맛을 갖추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명심보감, 부행편. 자왈 사생유명이면 부귀 제천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 명심보감, 순명편. 화와 복은 돌고 도는 것. 옛날 중국의 북방에 사는 이민족을 통틀어 오랑캐라고 불렀다. 오랑캐는 한족이 귀찮아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렵게 여기던 족속이었다. 그 오랑캐와 가까운 북방의 변경 지역에 점을 잘 치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노인이 기르던 말이 아무 까닭도 없이 오랑캐가 있는 땅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당시에 말은 오랑캐와 싸움이 벌이게 되면 매우 기묘하게 사용되었는데 그런 말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허나 노인은 조금 더 애석한 표정을 짓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였다. 내 말이 달아난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꼭 불행하다고만 여길 수는 없는 일이요. 혹시나 이 불행한 일이 복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어. 이 일이 있은 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던 노인의 말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줌마 하나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너무나도 경사스러운 일이라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노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었다. 그러나 이번엔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요. 혹시나 이 복이 불행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소. 그로부터 얼마 뒤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 발목이 부러지게 됐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노인을 위로했는데 노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하게 말하였다. 지금 내 아들이 다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이 다시 복으로 돌아올지 어찌 알겠소. 헌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됐다. 그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싸움터에서 전사하고 말았는데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인 탓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자왈 견선여불급이요 견불선여 탐탕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한 듯이 행하고 악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듯이 행하라. 명심보감 개선편. 70년 후 매우 연로한 한 노인이 자기 집 뜰에다 나무를 심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사내가 그 광경을 보더니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왔다. 어르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모르긴 해도 한 70년은 지나야 할걸. 사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금 물어왔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70년 후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미 죽고 없겠지. 그런데 왜 나무를 심고 계시죠? 어차피 나무의 열매를 드시도 못하는데요. 내가 태어났을 땐 이 마당의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네. 그 나무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것이었지. 어렸을 적 나는 그 열매를 맛있게 먹으며 자랐다네. 노인은 구덩이 속에 나무를 넣고는 흙을 덮으며 말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 할아버지들처럼 손자들 위해 심고 있는 중이네. 사나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범회 범힘 무익이요 육은 유공이라. 물은 유인은 이익이 없고 오직 부지런한 것만이 공이 이루어진다. 명심보감 정기편. 토끼를 기다린 농부.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숲에서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그런데 토끼는 너무 급히 뛰어오는 바람에 쓰러진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이내 죽고야 말았다. 이를 본 농부는 얼른 달려가 토끼를 주워놓곤 그물망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힘들게 농사를 짓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늘처럼 토끼를 주면 어떨까 하여 다음날부터 농부는 농사를 때려치우고 밭둑에 앉아 토끼가 나오는 걸 기다리기만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토끼는 한 마리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도록 농부는 토끼를 기다렸고 어느새 농부는 점점 가난해져 있었다.